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서슬퍼런 좌파 독재, 친문의 지지자들이 마치 홍위병처럼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감히 문재인에 대해서는 비판을 못합니다. 입을 다 다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500회 가까이 언급을 하면서 비판을 해온 투사 의원이 한 분 있습니다. 사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진짜 직접적으로 대항했던 투사, 21대 국회에서도 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강효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 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선거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지금 서울 중구 성동갑 경선하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네. 험지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대구에서 2년 동안 텃밭을 잘 닦았습니다. 네. 정말 대구 달서병 많은 지지자들께서 큰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이 대구의 이제 인적 쇄신 우리 이제 당의 방침에 따라서 제가 이제 비례대표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부터 이 험지 출마를 정말 이게 퍼스트 펭귄이라 그러죠. 정말 그러네요. 물에 뛰어드는 그런 이 선두주자가 있어야 되겠다. 처음으로 개혁에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선당 후사의 각오로 제가 서울 강북 험지 출마를 선언했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중구, 성동구, 갑 대부분은 이제 성동구 지역입니다. 네. 성동구에서 제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을 꺾기 위해서 출마에 나서게 됐습니다. 야, 진짜 홍익표라 하면은 악명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대구 봉쇄라는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와, 잔인한 그런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후벼 팠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정부에서는 그런 용어 쓴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할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정말 이 정부 여당이 개념이 없는 거죠. 이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결국 책임지고 경질됐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또 박정희 대통령 분열을 향해서 귀태다. 예,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막말을 퍼부어서 그때도 또 경질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책임을 지고. 한자로만 썼다 하지 사실은 쌍욕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정말 폐륜적인 발언이고요. 최근에는 또 이 언론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 언론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는 것이 민주당만 빼고라고 칼럼이 실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지금 현 정부에 이렇게 비판적이지 않은 경향신문에 나온 칼럼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칼럼에 저 필자를 고발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으로서 언론 자유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리고 용어 선택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정말 저질스러운 그런 용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중심이고 서울에서도 지도를 보면 성동구가 가장 중심입니다. 가운데 딱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동구는 그동안 미국으로 따지면 이게 스윙 스테이트라 그럽니다. 그야말로 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때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말 미국 같으면 민주당으로 갔다가 공화당으로 갔다가 그야말로 여론의 향배, 그야말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향배를 좌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스윙 스테이트다, 스윙 디스트릭트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지역이 바로 우리 성동구였습니다. 과거에도 뭐 이세기 의원이나 또 조세영 의원 이런 여야의 중진들이 이렇게 골고루 배출됐던 아주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그런 곳에
이 홍익표 의원 같은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성동의 품격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도저히 비상식적인 일이다 해서 저도 대변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변인 대 대변인으로 품격 있는 대변인과 정말 막말 저주의 말을 하는 대변인을 놓고 우리 성동구 유권자들께 한번 제가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더 이상 그런 품격 없는 대변인은 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성동구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집도 사실은 성동구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 계속 성동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도 누군가 대신 좀 저런 막말을 복수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이제 대구 달서병을 떠난 뒤에 많은 정말 저희 지지자나 대구 시민들께서 정말 저는 이게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정말 외국 같으면 이거 정말 폭동 났을 겁니다. 마스크 서로 사기 위해서 뭐 새치기 하고 뭐 싸움 나고 이랬을 텐데, 정말 대구는 조용하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다 스스로 자가격리하면서 또 질서 있게 마스크를 구입하는, 정말 참는, 그리고 지금 병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도 지금 참습니다. 이 병상이 없어서 돌아간다는 게 정말 이게 대명천지, 이게 이 현대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일에도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묵묵히 꿋꿋이 참고 계십니다. 정말 어떤 다른 수준 낮은 나라 같으면 아마 폭동이 나도 여러 번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정말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꼭 성동에 가서 승리하라는 많은 격려, 그리고 많은 정말 그 출향민들에게 지지 성원을 해주겠다, 많은 분들이 저를 돕고 성원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 그 다음에 막말에 맞서서 싸운 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탄탄한 지역적 기반인 대구를 사실은 좀 내려놓고 수도권으로 와서, 그것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홍익표와 싸우겠다고 하는 분을 왜 경선을 붙였나 싶기는 한데요. 경선을 그것도 세 분이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분이 그만뒀다, 뭐 이런 말도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저도 제가 이제 자원에서 스스로 이제 험지 출마를 선언하고 당 공간위에서도 정말 존중하겠다, 제 뜻을 일단 신청을 해라. 이런 양해 하에서 제가 이제 험지 출마를 선언했는데, 험지 출마를 제가 밝혔는데 돌아온 것은 험지 경선이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여기에서 정말 국회의원을 한번 하신 전직 의원, 이미 재선 의원이죠. 비례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인데, 이미 한번 심판이 끝났던 정말 정말 한번 지나간 정치인인데 또 다시 이 공간위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불러내서 이제 저하고 경선을 시키고, 또 한 분은 정말 저하고 기자실에서 우리 홍 부장님도 이제 언론인이시니까 이 기자실의 생활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좁은 기자실에서 정말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정말 이 동고동락하고 야근도 하고, 정말 이 타사 기자지만 정말 한솥밥을 먹는 동료들입니다. 정말 경찰 기자도 같이 하고 이런 그 동료 기자를 이렇게 세 사람을 이렇게 경선에 했어요. 그리고 구도도 이제 그 전직 언론인은 저처럼 이제 약간 그 보수를 대표하는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분이고, 또 둘 다 남자고, 한 분은 전직 지역에 연고 있는 전직 의원인데다가 그 당원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있죠. 그 지역 그 주민들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성향이 또 다른 탈당했다가 다른 당에 갔다가 지난 대선에는 또
저희 당의 그 경쟁자를 도왔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탈당해서 돌아오신 분인데 이분은 또 감점이 아니고 오히려 또 가점을 예,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어떤 당원의 어떤 그 메리트, 당원의 기반이 있다면 제가 어떤 국민 경선도 흔쾌히 참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 이 험지로 뛰어든 지역 기반이 없는 사람인데 국민 경선으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역선택 방지 조항도 없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에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저처럼 그러네요. 저 대여 투쟁에 나선 사람 역선택을 해버려도 아무런 제동 장치가 없습니다. 먼저 물어봐야죠. 미래통합당 지지하십니까? 그럼요. 민주당 지지하십니까? 예. 물어봐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선에 참여를 시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아니죠. 이게 상식적인 건데 네. 이번에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탈당했다가 뭐 하태경 의원 같은 분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제 거기 현지 이 텃밭을 가꾼 분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면은 이제 국민 경선이 그래도 합리적인데 저처럼 제 지역을 떠나서 그렇죠. 성동 험지에 정말 제가 몸을 던져서 온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국민 경선을 한다는 게 저희 뭡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도 없이 한다는 게 정말 불합리해서 제가 한 2, 3일을 정말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대구를 떠날 때 그 각오가 뭡니까? 선당 후사 아닙니까? 네. 이번 총선은 제 개인의 총선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좌파 독재를 저지하는 총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참은 거예요. 정말 공관위가 사천을 했다, 뭐 황교안 대표가 어쨌다, 뭐 이런 뭐 친황이 어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비판 의식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렇죠. 예.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참아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고민 끝에 탈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말 당의 명령을 또 한 번 제가 받아들이자. 이것이 제 숙명이라면 제가 정말 성동갑에 나가서 홍익표와 싸워서 정말 전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자라는 각오로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제 이제 원래는 3인 경선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언론인 후보 이 원래 이제 강남 갑에 기반이 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사퇴하겠다고 당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이미 한 건가요? 그럼요. 당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통보를 했고 어제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여론조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 이제 각자 후보들이 내는데 이게 이제 3명이면 이제 n분의 1이니까 조금 작고 2명이면 더 많습니다. 갑자기 금액이 커지네요. 그러니까 3명이면 약간 60만 원입니까? 뭐 90만 원인가 그렇고 이제 2사람이면 약 이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한 후보가 언론인 출신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이제 800만 원 추가 비용 추가 비용 100몇십만 원을 더 내라. 그래서 그렇게 다 지불하고 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또 갑자기 또 사퇴를 번복하고 다시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은 절차적으로 이건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나 공관위가 받아들일 리도 없다. 받아들이면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공관위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 당이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고요. 그 팬클럽에서는 이제 강남 갑으로 돌아간다 아니다 이런 이제 설왕설래하는 문자도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제가 문자는 봤습니다만은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쓴 거 아니고 이제 팬클럽들이 이제 쓴 거입니다만은 이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한번 강남갑은 이미 공천이 끝났잖아요. 그럼요. 이제 태영호 공사로 끝났는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 태영호 공사를 좀 흔드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어찌됐거나
한 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한 번 그렇죠. 사퇴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사퇴해서 절차가 끝났는데 또 당이 받아줄 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경선 비용을 이미 지불을 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추가 비용을? 예, 저는 이미 이제 다 이제 절차는 제 2인 경선으로서의 절차는 다 끝났고요. 저는 이 진수희 이제 전직 의원이 진수희 의원입니다만은 그분하고 저는 정말 결선 투표까지 갈 각오로 그러네요. 하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구도가 그렇죠. 이제 제가 불리하기 때문에 예. 어찌됐거나 하여튼 3인 경선에서 이겨서 2인 결선까지 가겠다라고 그런 각오를 했는데 한 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2인 경선으로 다음 주 17, 18일 날 예. 우리 성동구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되었건 지역 기반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혹시 중성동 갑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제대로 된 공약을 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예. 준비된 공약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성동갑, 성동구를 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처가가 네. 성수동에서 예, 저희 장인 장모께서 성수동에서 신혼집을 예. 마련하셔서 저희 처를 예. 낳았던 곳입니다. 예. 주소가 성동구 성수동 1가 656번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제 처가 거기서 한양초등학교 그리고 행당여중을 나왔고요. 예. 저도 이제 이 과거 경찰 기자 하면서 뭐 동대문구, 이 성동경찰서 그렇죠. 이런 데를 뭐 이잡듯이 뒤졌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한양대 대학원, 여기 네. 이제 사근동, 행당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일대를 저도 3년 동안 한양대 대학원을 제가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동의 아주, 사위고, 성동의 사위고, 성동에서 또 공부도 하시고, 뭐 따지고 보면 지역 기반이 없는 게 아니네요. 지금 성동구는요, 굉장히 배산임수에 정말 우리 서울에서 가장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강남, 압구정동이 좋다고 하지만 거기는 한강을 북향을 보고 그렇죠. 위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동구 주민들께서는 바로 한강을 남향을 보고 이렇게 위치하는 정말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프라이드가 강남보다 성동이다. 성동이 강남구 주민보다 더 프라이드가 강하고 더 수준이 높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동구가 또 이제 뉴타운 이렇게 해서 생활 여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정말 보유세라든지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 부담을 대폭적으로 덜어드리겠다. 미국은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계속 집을 한 채씩 이렇게 팔아서 업그레이드 하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 우리 보유세 또 양도소득세 부담을 제가 대폭적으로 덜어드리는, 지금 성동구도 웬만한 아파트가 8억, 9억 합니다. 아주 작은 평수도요. 그래서 평당 5천만 원이 이미 다 넘었기 때문에 그런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제가 공약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환노위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환경 정책을 많이 폈는데요. 중랑 물재생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 크러스트가 이제 추진 중인데 거기를 이제 제대로 제가 이제 환노의 경험을 살려서 제대로 연착륙 하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십리의 뉴타운에 보면 중학교가 없어요. 중학교가 없고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있습니다만은 중학교는 지금 부지 문제로 지금 아주 먼 곳에 뭐 한 40분 걸리는 곳에 중학생들이 40분이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바로 잡겠다. 그러네요. 그럼 바로 의정 생활에 최대한의 그런 역점을 둬서 중학교 문제. 그래서 우리 성동의
여러 가지 민생 문제 네. 이런 거에 제가 최대한 집중해서 우리 성동구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친환경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제가 꼭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예. 어떤 실적을 냈느냐가 국회에서 보통 예. 보면은 예. 그냥 국회 4년 그냥 시간 보낸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알차게 4년을 보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알찬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찍혔죠. 그냥 하고 예, 언론한테도 찍혀가면서 진짜 대여투쟁, 문재인 정권을 향한 투쟁하는 투사였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정말 탄핵을 당하면서 정말 이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직업인가 하면요, 정말 봉사직입니다마는 탄핵을 하고 200명이 모이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막중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 바로 이 국회의원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 하지만 예.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공격 때문에 지금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나라 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나라가 좋아졌습니까? 나라가 지금 나락으로 좌파로 지금 좌파 국가, 독재 국가로 지금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절규하는 게 마스크 배급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루에 뭐 1000만 장 생산한다는 나라에서 마스크를 배급받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베네수엘라처럼 식량 배급 받는 나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절규입니다. 그러니까요. 4월 총선 이후에 이 미래통합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이민 가겠다는 분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예. 저희 나라가 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침묵하는 것은 저는 범죄다. 네. 침묵하는 것은 정말 저를 정말 이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제가 정말 제 도리를 다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의 30년 언론 경험을 토대로 정말 바른 말 하자. 그렇죠. 저는 이제 right speaker라 그러는데 right이라는 말이 이제 오른쪽이라는 말도 되고 네. 이제 올바른 그렇죠. 뭐 이런 뜻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right speaker가 되자라는 각오하에 정말 제가 이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국회의원을 한번 하자. 그래서 나온 정말 그 본회의 발언 의정 활동에서 정말 바른 말 많이 했고요. 언론들도 요새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그렇죠. 그 좌파 언론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눈치 보는 그럼요. 언론인 이런 많은데 제가 신의 한 수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입니다. 바른 말 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 대해서도 바른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공격을 받았는데요. 정말 최근에 그래도 저를 많이 평가해주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화면을 저희가 띄워봤는데, 본회의 때 발언을 누가 많이 했나 봤더니 215회를 발언을 하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 의원님이 직접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봤더니 민주당을 상대로 공격을 94회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좀 넘겨주시면은 제가 이거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문재인이나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거명한 분이 강효상 의원인데 472회. 정말 이렇게 서슬퍼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 시대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면은 힘든 시절에 500여 회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의정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 탄핵 첫 해에 초선이고 비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목소리를 못 냈고 그때 사실 제가 좀 아팠습니다. 그렇죠. 몸이 아파서 한 3주 동안 그 탄핵 와중에서 입원을 해서 정말 그 탄핵 사태 때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이 나라가 정말 이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을 지켜봤다는 그 자괴감, 부끄러움 때문에 제가 그 이후 3년은
정말 싸우겠다 이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박근혜 대통령 감옥 계시죠. 그렇죠. 우리 뭐 정말 훌륭한 정치 활동을 벌였던 뭐 조윤선 의원 뭐 수많은 그 박근혜 정권에 전권 때 그 고위공직자들이 뭐 감옥 갔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김기춘 의원도 오랫동안 비서실장 계셨고요. 뭐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그 직권남용죄로 영어의 몸이 되셨죠. 그렇죠. 예.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 기무사 사령관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죠. 예. 정말 자살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그래도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정말 끌고 가진 않았지만 그렇죠.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투쟁을 했고요. 제가 어느 한 분을 존경하는 한 분이 이제 역시 적폐로 몰려서 감옥에 갔는데 제가 면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에 계시나 감옥에 계시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심정이. 지금 이 나라 전체가 감옥입니다. 제가 그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문재인 대통령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정말 당장 물러나야 될 사람이어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자기 팬클럽에 예스맨, 아첨꾼들에만 둘러싸여서 지금 대통령의 지금 지력에 대해서 판단력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 칼럼니스트들이나 지금 지성인들, 교수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는 거기에까지 동의는 하지 않지만 정말 대통령께서 이 비판을 야당을 수용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서 공격만 하고 백청만 해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외교기밀 사건으로 제가 기소가 그렇죠. 됐지만 저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격하는 것을 보고 우리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니스트 주필께서 이제는 이 정부 여당 대통령이 야당을 이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죽이려 드는구나 이렇게 칼럼에 쓴 적도 있습니다. 그처럼 이 쓴소리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야당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했던 게 이 정권입니다. 저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건 터지고 또 패스트 트랙이 터졌는데 제가 거기에 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 공소장을 보면요.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범죄 집단의 수괴인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홍 부장님 말씀대로 제가 얼마나 찍혔으면 그러니까요. 나경원 대표가 검찰에 가니까 검사들이 저에 대해서 묻더래요. 참. 그때 제가 지금도 원내 부대표입니다. 강효상 의원은 무슨 역할을 했나요? 다른 의원은 빼고 물어보지도 않고 저를 엮기 위해서 저를 엮으려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정권이 저를 죽이지 못해서 지금 이 안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중앙 썬데이를 보면서요.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몸살이지 않고 그때 2번 기소될 정도로 제가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탄압이 있어도 제가 오히려 더 반발했지. 탄압이 있다고 해서 제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릎 꿇기보다 서서 죽겠다고 제가 각오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벌써 470몇 회, 500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회의 때 나온 발언이라서 그렇지 그 외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본회의 때 대정부 질문도 제가 4차례 대정부 질문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4차례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해마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정기국회 때 해마다 했고 필리버스터도 3시간 46분. 사실은 제가 필리버스터 해보니까 10시간, 20시간이라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시죠. 근데 이날은 마감이, 그러니까요. 그날 회기 마감이 밤 12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마쳤고요. 제가 계속 한다니까 그때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끄고
마이크 꺼졌기 때문에 제가 중단이 된 거고요. 살라미 국회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랑 공수처.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키고 집권 여당이 자기들은 비례정당 안 된다 했지만 말을 180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식의 연합 비례정당은요, 위헌입니다. 그럼요. 거기 각 정당에서 몇 명씩 이렇게 뽑아 놓으면 국민들이 나는 민주당 싫은데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내 표가 어느 당 후보에게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 정치에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위헌하죠. 제가 4차례 대정부 질문과 5분 발언, 필리버스터 등 총 본회의를 14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와. 지금 제가 정말 앞장서서 이렇게 했고요. 정말 이 정부가 정말 저는 좀 신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는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정말 잘하죠. 제가 예. 대구 출신으로서 참 이게 좀 황당하고 비통한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2월 13일 날 이제 곧 종식된다. 코로나 곧 종식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천지 예배가 16일이었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 15, 16 이틀 동안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예배도 가고 그럼요. 놀이 어린이 공원도 가고 그랬습니다. 저부터도 마스크 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된 거고요. 네. 제가 1월 31일 날 제 기록에 다 있습니다. 제가 논평을 발표했기 때문에. 마스크가 없다. 마스크가 없으니까 빨리 마스크 대책을 세워라라고 예.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한참 뒤에 마스크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렇죠. 최근에 정세균 총리가 신천지 사태 전에는 마스크가 괜찮았다. 네. 그런 사태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휴대폰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스크 품절 예. 이 사진이 2월 8일 사진입니다. 2월 8일. 예. 신천지 사태보다 일주일 전의 사진이에요. 그러네요. 1월 31일부터 마스크가 품절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동대구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마스크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신천지 교인이 다 마스크를 끼지 않고 예배 보다가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는지 정말 대묻고 싶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예. 동대구역이면은 진짜 물품이 많은 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대구의 새로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동대구역인데. 예,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또 거기 물량이 그럼요. 가장 많아야 될 곳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예,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많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 참사 아닙니까? 외교 참사. 사실 외교 참사하면은 강효상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핍박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북핵 외교 제가 늘 문제점을 지적했죠. 네. 지금 북핵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우리는 왕따의 고립 무시되고 트럼프도 이제 더 이상 쏘갔다 하고 네. 이제 북한을 상대하지 않고 우리하고도 이제 북핵 외교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는데 우리는 지금 오감불원하고 있어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 핵 위협이 줄어들었습니까? 북한의 재래식 위험이 감축됐습니까? 평화가 오긴 뭐를 왔습니까? 하나도 안 했죠. 제가 줄기차게 그렇게 대미 외교 잘하고 대미 외교 동맹 강화하고 철저하게 우리 한미일 힘을 합쳐서 정말 북핵 외교, 북핵 협상 잘하라고 그렇게 정말 입이 마르도록 주장을 했는데 제 말은 외면하고 제 얘기가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렇죠.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그래도 여성이고 해서 저는 꽤 기대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네. 이미지도 좋아될.
전혀 철학이나 외교관이 없는 그야말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앵무새 같은 이런 최악의, 그리고 자기 직원들, 외교관들 정말 징계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보호해 주진 않고 수수방관하는 이런 최악의 외교부 장관이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국 제한 당한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120몇 나라로. 지금 130개국 넘어섰습니다. 130개국. 지금 전 세계 나라가 아마 좀 큰 나라들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 나라다운 나라들, 물론 저희를 그래도 있지만, 예. 저희를 보호해주는 큰 나라도 있습니다만, 네. 웬만한 나라들은 거의 다 저희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외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어디 가서 이스라엘 갔다가 어디 휴양지에 갔다가 격리당하고요. 신혼부부들이 그렇죠. 어디 정말 이 벌레 나오는 곳에서 신혼여행을 해야 되고요. 예. 예? 중국에서 저희가 중국 눈치 보다가 입국 제한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 간 우리 국민들이 2주일, 일주일 격리당하고. 그렇죠.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외국에 가서 차별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당장 사퇴하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네. 바로잡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근데 한 가지는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그래도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적국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요거에 대해서만 잠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일 외교도 최악의 수준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인적 교류까지 이제 끊어진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정말 이 한일 외교가 정상화되고 정말 양국이 서로 윈윈하면서 대북 여러 가지 외교, 그렇죠. 예. 안보 외교, 네. 그리고 경제, 그렇죠. 경제 교류, 또 인적 교류까지 네. 해서 저는 대일 외교에서 가장 훌륭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과거 묻자 잊지는 말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갈등은 벌이지 말자 네. 하고 일본 문화를 수입한 분입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정신은 오도 가도 간데 없고 예.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래도 저는 사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참 갈등이 있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됐거나 그래도 봉합을 해야 아베가 되니까. 그래도 전화로 사과하고 해서 네. 봉합을 했는데 그 문제를 다시 들추어서 대법원 판결을 이후로 다시 원점으로 이걸 회귀한 다음에 일본 아베도 옹졸하죠. 그렇죠. 거기에 예. 또 경제 보복을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양국 지도자가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문재인 예.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아베가 문제가 있어요. 네. 두 사람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충돌을 해서 서로 정치적인 자기 지지 기반의 눈치만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답지 않은 거고요. 아베는 일본 큰 나라 수상답지 않은 겁니다. 네. 서로 정말 이 밴댕이 속 때문에 이렇게 예. 서로 충돌을 해서 그렇죠. 고생당하고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양국 국민들이 예. 무슨 죄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 국민들이 더 손해를 보는 거죠. 지금 기업인들이 일본하고 이 협상이나 그렇죠. 이게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드나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불가능해요. 중단되고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 21세기 2020년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네. 네. 일단 또 준비된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비례정당 가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말 그 꼼수, 꼼수, 저희 당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몹쓸 욕을 다 했습니까? 뭐 쓰레기 정당이다. 정말 뭐 온갖 비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다 퍼부어놓고 지금은 자기들이 은근슬쩍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게 정말 이게 터무니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네요. 외국에서도 다 하다가 다 사라진 거고, 그 정말 그 내각제하는 독일에서 이제 명맥을 거의 유지하는 이런 제도를 대통령제에서 자신들의 선거구도에 유리하다는 이유 하나로 정의당을 그리고 또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집권 여당이 편법을 쓰는 건데, 그리고 형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그런 비례정당을 만든 것은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고요. 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어야 돼야 되고 다음에는 아마 사라질 제도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에서 어쨌든 공천 자부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부끄럽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책임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이 불협화음, 그리고 정말 매끄럽지 못한 공천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많은 반발과 이런 그 잡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정말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당에 특수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 외부에서 들어온 공관위원 김영호 위원장이 너무 도외시했다. 네. 저희가 정말 탄핵당하고 지금 서울의 원외위원장들이 전부 들고 일어난, 그렇죠. 10여 명이 들고 난 이유가 뭡니까? 정말 2, 3년 동안 어려울 때, 그렇죠. 아무도 당협을 맡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정말 어려웠죠. 들어와가지고 정말 지금 성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상묵 원외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서울의 원외위원장들은 거의 다 뽑아내고 경선에 기회를 준 사람은 몇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2년, 3년 동안 탄핵 이후에 정말 광화문 아스팔트 광장을 지키고 지방에서 정말 버스 타고 올라오고 그런 시간, 물적, 심적 이 정말 이 봉사를 한 그런 당원들을 무시하고 결국은 뭐 중도계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총선 승리라는 목표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당원들과 이 당협위원장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런 과정이 저는 없었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TK에 대한 공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당의 고정관념이 영남, 특히 TK를 물갈이해야 뭐 50% 이상 해야 수도권에서 이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요. 지난번에서 저희가 수도권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대구에서 진박 공천을 강행하다가 그게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반발하고 해서 서울의 중도층들이 다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TK 물갈이를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또 이번에 똑같이 또 이렇게 물갈이를 하겠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뒤에 새로 낙하산 공천한 사람이 과연 현재 현역 의원들보다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TK들도 현역 의원들도 좀 못마땅했는데 날라오는 사람이 뭐냐? 우리 지역 연고도 없고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일꾼도 아니고 현역 의원보다 오히려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재활용도 많더라고요. 뭐 전에 했던 사람들, 뭐 김영호 의원이 예쁘다고 공천하고 이런 식의 공천이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TK들이 지금 민심이 지금 거의 폭발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돌려막기 무슨 뭐 이런 그 참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저는 구조적인 제가 이제 법과대학 출신입니다. 구조적인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관위는요 인재 영입을 하면 안 됩니다. 공천관리위원회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뽑아오는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닙니다. 당의 인재영입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당이 데려온 인재들은 오갈 데 없고 그러니까요. 미래한국당 비례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요. 그냥 사장시키고 예. 뭐 청년 벨트 만들어서 다 이 사지로 몰고 예. 공관위가 데려온 사람들은 다 공천을 줬어요. 근데 저 거의 다. 이번에 좀 예. 웃겼던 게 뭐냐면요. 인재 영입위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럼 인재 영입위에서 인재 영입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번에 보니까 예. 그냥 김용호 위원장이 데려온 사람을 인재 영입이라고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것은 상식입니다. 예. 콘센서스죠. 그렇죠. 공천관리위원회는 들어온 서류를 지원자를 갖고 예. 거기에 공정하게 심사를 하면 되는 거지. 예. 자기들이 마치 정치공학적으로 이러면 승리한다, 저러면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사실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상했던 게 예. 이번에도 왜 김미균이라고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보도를 보니까 공천 신청과 별도로 공관위원들이 외부 인사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다녔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관위가 왜 또 외부에 가서 무슨 면접을 합니까? 예. 그 따로 만나고 뭐 밤에 만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예,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왜 개별 후보들한테 의원들한테 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번에도 어느 그 경기도 그 원외 당협위원장 반발한 그 페이북을 보니까 뭐 전화해서 일로 보내주겠다, 며칠만 기다려라, 이런 약속을 왜 합니까? 저는 공관위원장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예, 그 페이북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약속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 다 지금 그러면 거짓말로 약속 위반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와, 하는지 참. 이것은 이 불법 이전에 정말 심각한 반칙이고요. 정말 이것은 정말 이게 용납될 수 없는 이런 그 일탈입니다. 그런 것을 그 공관위가 계속 해왔다는 그런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지금 경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인재를 영입해서 공천을 뭐 단수 공천 뭐 경선 붙인다는 거는 마치 판사가 말이죠. 네. 검사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기소해라. 그리고 내가 판단해 주겠다. 어떻게 자기가 데려온 야. 사람을 어떻게 이 기각을 시킵니까? 그러네요. 자기가 데려왔으니까 이게 공정성을 잃는 예. 거예요. 자, 태영호 공사도 보면 예. 저는 물론 탈북자의 대표로서 예. 충분히 그 양반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물이시죠. 예, 훌륭한 인물이고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그 대북 여러 예. 가지 우리가 그 문제를 그렇죠. 해결하고 북한 정권의 잔악성을 일깨우는데 정말 훌륭한 모델이다, 예. 상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그때 보면 뭐 공관위원들하고 김용호 위원장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이벤트 깜짝 그러니까요. 쇼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공관위가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정성을 잃고 예. 그리고 돌려막기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다가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신이 아는 이상 여기 보내겠다 저기 보내겠다 약속을 해서도 안 되고 여기 저기 보냈을 때 이긴다는 보장을 아무도 그렇죠. 못합니다. 그럼요. 본인은 부산 정말 텃밭에서 정말 양지에서 공천 5번 받아서 네. 적어도 말이죠. 이 대한민국 총선을 지휘하는 사람은 서울에서 몇 번 그래도 선거를 해봐야 됩니다. 어려운 데서 한번 그렇습니다. 싸워봤어야죠. 예. 예. 목숨 걸고 싸워봤어야죠. 그래서 예. 옛날에 김무성 의원입니까? 뭐 예. 서울은 우리 당의 보수 정당이 있어 서울은 금메달이고 예. 뭐 저 어디 영남은 뭐 동메달이다 이런 얘기까지 예.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거가 치열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 수도권 선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전체 판세를 보고 경기도 저 후보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서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좋게 말해서 과욕이고 너무 의욕이 지나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이것은 망치는 수준이 아닌가. 정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 공관위가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 공관위에 진짜 있는 사람 중에 험지에서 선거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사실 저는 공관위원 중에 몇 분을 빼고 한 2-3분을 빼고는요 처음 들어본 누군지를 모르죠. 예. 근데 아는 예. 사람도 제가 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선거라든지 정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는 분으로 간주를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나마 이석연 그리고 김세연 요렇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석연도 사실은 선거 제대로 해본 사람이, 선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럼 남는 게 김세연인데, 김세연도 사실은 둘 다 똑같이, 김용호 위원장이랑 똑같이 부산에서 그냥 편하게 국회의원 한 사람이잖아요. 거기 이제 경제 전문가로는 이제 이인실, 교수님이 계시고 한데, 지역적으로도 사실 이게 골고루 그렇죠. 안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PK가 다수입니다. 김용호 위원장, 김세연 의원, 그리고 박완수 사무총장. PK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균형도 맞추지 못했고, 그리고, 거기 어떤 한 교수 보면, 제가 뭐 이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정부 구성할 때, 석연찮은 이유로 탈락한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무슨 김용호의 팬클럽 비슷하게 이렇게 모아서, 그냥 황교안 답답하신 게, 그냥 맡겨달라 해서 명단을 그때 당에서 준비한 명단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본인이 데려온 명단을 들이밀어서 그냥 통째로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만약 재선된다면 제가 앞으로 이제 5월 말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재선하면 더 합니다만은 제가 이번 총선 끝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천개혁에 관한 법안을 내겠습니다. 첫째로 6개월 전에 공천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임박에서 이게 뭡니까? 지금 공천이 잘못됐다는 게 지금 났지만 공천을 지금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바로 잡을 수도 없어요. 안 되네요. 그래서 6개월 전에 공천은 다 완료돼야 된다. 그리고 공관위원 가장 제가 보니까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당대표보다 센 사람이 공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정권을 찾아오는 거고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가장 좋은 후보를 뽑는 건데 대통령 후보 뽑는 것 그다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총선 후보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선 후보를 선발하는 거를 공관위원장이 정권을 쥐고 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어요. 이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제왕적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 공천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몇 사람, 그렇죠. 뭐 10여 명 공천 관여했다가 감옥 갔지 않습니까? 유죄 받아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이 얼마나 많이 수십 명이 지금 공천 받았죠. 그렇죠. 그래도 이건 지금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말 뭐 말이 약간 빗나갔습니다만은 정말 제왕적 아무도 견제를 받지 않고 밀실에서 그러니까요. 그냥 공천을 그냥 떡 주무리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믿어달라. 우리가 정말 공정한 기준을 갖고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공정한 기준을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어달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마스크 품귀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믿어달라.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다. 진짜 봐달라. 팬클럽이 맞긴 맞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방송 시간이 이렇게 길질 않는데 할 말씀이 많으니까 그냥 다 하시죠 뭐. 그래서 정말 이런 제왕적 공관위원장은 더 이상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정말 공관위원장은요. 그러니까 가장 막강한 공관위원장을 선발할 때는 전당대회나 혹은 의총에서 또 아니면은 전국 대의원회에서 좀 이렇게 합법성, 정당성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해서 정말 공관위원장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공천위원장에게 공관위원장 추천권을 전부 주면 안 됩니다. 의총이라든지 원외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골고루 추천을 해서 민주적인 통제 하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지 공천관리위원장 한 명만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 팬클럽 자기 친한 교수들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서 공관위를 구성하면 이게 1인 공천위원회지 이게 어떻게 9인 공천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저도 사민경선 한달길래 재심
신청했지만 당에요. 재심 신청 서류도 없어요. 아. 그냥 종이에 적어내야 됩니다. 저기 동의하지 않으니 재심을 바랍니다. 그냥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이 재심 기구도 절차도 없고 제대로 된 규정이 없고 예. 어떤 제도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이런 주먹구구식 공천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저는 가장 낙후된 곳이 바로 정당이다. 아. 가장 개혁돼야 할 곳이 정당이다. 예. 이런 수직적이고 말도 못하고 당대표가 정말 실수를 하고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전부 공천권에 매달린 국회의원들이 전부 입 다물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보면요. 정말 비겁하게 입 다물고 정말 그 침묵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은 대거 단수 공천을 다 받았습니다. 아, 참. 좀 입 바른 소리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험지로 몰리고 컷오프 되고 이랬어요. 네. 예, 그 사람들은 봤을 때 좀 뻣뻣하다 이렇게 네. 봤겠죠. 그러나 그리고 총선의 공천이 또 하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왜 당내 경쟁자 그래도 대권 후보들에 그렇죠.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지. 아.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여권에서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그렇죠. 사람이 다음에 어떤 대권의 도전자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왜 과감하게 껴안지 못합니까? 예. 예? 어벤져스처럼 예. 많은 후보들을 키워서 네. 정말 이렇게 대선에서 경쟁을 시켜야 흥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예. 이번 총선을 계기로 당권을 잡았다는 이유로 정말 눈에 보기 싫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경쟁자들을 다 이렇게 쳐낸다면 저는 뭐 그 말은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국민의 눈에 비친다면 그 사람이 국민의 신뢰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사실 근데 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예.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예. 김용호 위원장 그만두고 나서 그냥 김용호 위원장만 그만뒀지 현 공관위 그리고 이석연 부위원장 그대로 신임한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결국에는 고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참 안타까운 게 봉합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상처가 폭발하면 이제 다 공멸하지 않습니까? 예. 이까지 상황이 이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정말 당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상황이죠. 져야죠. 책임을 지고 국민들이 자기들이 다 저질러 놓고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권력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공천하다가 수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당대표는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누구는 살려라 또 하니까 예. 또 2명은 또 살렸어요. 예. 정말 대구의 곽대은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정말 원래 곽대은 의원을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경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낙하산 심은 후보를 살리기 위해서 최약체를 또 경선을 붙였어요. 야. 곽대은 의원이 점잖은 분입니다. 네. 좀 이렇게 상당히 대쪽 같은 분이에요. 예. 2번 쏘갔다. 아.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 어쩔 수 없는 않습니까? 거죠. 예. 정말요, 이 당인으로서 탈당이라는 거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정말 엄동설안에 나가는 거고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각오하고 가는 예. 건데 오죽했으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내몬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야. 그럼 그냥 김용호 위원장은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입니까? 그러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더 이상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안 갈등을 되니까. 증폭시키는 것은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봉합은 잘 됐다고 봅니다. 예. 왜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총선 끝나고 반드시 저는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 소재는 명확히 가려야 된다. 해야 된다. 이번 총선의 리더십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저는 4월 총선 이후에 제가 저는 꼭 재선 승리할 거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지더라도 제가 5월 말까지는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예. 제가 국회에서 반드시 이것은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쓴소리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 예, 공천에서 줄줄이 컷오프를 당하거나 험지로 몰리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험지를 선택했습니다. 예, 험지가 아니라 사지죠. 왜? 경선도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한폐렴 이겨내시고 총선장에 가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고 공천이 잘못됐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대한민국 애국자들이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조국 수호 집회 서초동에서 일어나고요. 또 반대로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 벌어졌을 때 문재인이 한쪽은 전혀 없었던 일인 양 촛불 국민들의, 촛불 시민들의 의견을 자기가 잘 받들겠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계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자들에게 국민은요, 문재인에게 표준 41%가 자기들에게 국민입니다. 이제 진짜 국민이 누군지 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효상 의원 지금 중구 성동갑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이름 석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신의 한 수도 총선에서 승리하는 날까지 열심히 뛸 테니까요. 예,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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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